자, 명대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오늘부터 명대인데, 명대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주원장이라는, 그러니까 백년교도에 난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홍건적의 난이죠. 황건적 아닙니다. 홍건적입니다. 황건적을 한대요. 홍건적의 난 때 이제 주원장이 나서게 되고, 요때 이제 주원장이 이끌어서 원나라를 만리장성 이북으로 보내고, 이제 세운 나라가 명나라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홍무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호라는 표현 알죠? 연호. 그의 이름을 부르는 연호라고 하죠. 이 연호라는 표현을 명대, 청대에는 한 황제가 한 개의 연호만 써요. 그래서 황제 대신에 이 연호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원장은 홍무제라는 연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징을 도읍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베이징 아니에요. 난징이에요. 징이 들어가면 쓰면 경이라 했고 나는 남쪽을 말합니다. 그래서 남경입니다. 난징을 도읍으로 삼아서 명나라를 수립을 했고 과거제를 정비합니다. 원대에는 과거제 크게 의미 없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정리하고 이제 나라를 이끌려면 결국 세금이 중요한데 그 세금 거두는 방법으로 어린 도책하고 부역황책이 어린 도책이라는 건 물고기 비닐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어요. 책을 보면. 근데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이 당시에 논이 이런 모양이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논이 직선화 작업이 끝나서 우리 반듯반듯하지만 조선시대도 우리도 저렇게 물고기 모양처럼 돼 있었어요. 부역황책은 이제 인구를 조사해서 인구에 대한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재상제를 폐지합니다. 육부를 바로 직속 통속하는데요. 송대 때 생각을 해보면 재상제가 약화됐잖아요. 명대 때는 재상제 폐지가 되었다는 거. 황간의 개입을 거절했고 이갑제를 실시하고 유교가 있는데 유교에 관련된 6가지의 어떤 주요 도덕적인 것들, 뭐 부모에게 공경하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때 특히 그러니까 이제 원대 때는 유목민족의 어떤 윤리관이 이제 전파가 되었다면 명대 때 가면 이제 농경민족 쪽 윤리관에 다시 정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숨겨져 있는 게 유교예요. 특히 이때 여성의 정절을 굉장히 강조하는 문제가 있어요. 정절을. 그 다음 성리학이 관학화된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되려면 과거를 쳐야 되잖아요. 이 당시에. 근데 이 과거를 칠라 하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학교를 간다라는 건 과거를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과거를 칠 수 있다는 건 앞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렇게인데 요 세 가지가 합쳐져서 지배층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학교만 들어가도 지배층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조선도 사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 관리 신 그리고 이제 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을 사라고 해요. 그래서 신사층이 우리가 지배층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 당시에 이제 율령도 다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명률, 대명령을 내리고요. 그다음 해금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원대에는 굉장히 활발한 무역이 있었다면 명대에는 그것을 차단하는 그래서 조공무역만 가능하게 하고요. 특히 굉장히 통제무역이었던 가망무역까지 하게 되죠. 가망무역이라는 건 뭐냐면 미리 종이를 작성을 해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 서로 팔기라는 걸 요거 찢습니다. 찢어서 나중에 교역할 때 요걸 맞춰보고 여기 있는 물품만 교역하는 걸 가망무역이라 해요. 그 다음 이갑제 아까 했잖아요. 이갑제. 이갑제라는 건 이제 100호를 1, 2로 편성하고 10호를 이장호, 100호를 갑소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금 징수할 때 단위를 묶은 거예요. 세금 징수할 때. 그래서 11호를 기준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내는 거예요.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는 건데 요거의 기준은요.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에 계속 살고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치안 유지하고 수리시설 같은 것도 같이 정비한다. 이런 거요. 영락제는 주원장이 첫째 아들이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그러니까 주원장 입장에 손자죠. 첫째 아들의 손자가 이제 황제를 받았는데 그 어린 황제를 쫓아내고 삼촌이 그러니까 영락제는 주원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촌인 영락제가 이제 그 어린 조카를 쫓아내고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정란의 변이라고 하고요.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정강의 변하고 이 사람은 수도를 베이징으로 천도해요. 오늘날 중국의 그 정통 궁궐로 얘기하는 자금성을 건설하고
내각제를 실시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상제를 폐지하고 나니까 이제 중앙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래도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각을 설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리고 몽골 원정을 떠나고요. 베트남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정하의 함대 파견이 있는데, 이게 왜 파견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논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떠나서 이제 이렇게 중국을 떠나서 저 멀리 동남아, 아프리카까지 가요. 그러니까 왜 갔냐? 이제 조공 질서, 그러니까 중국에게 조공하는 국가가 많게 늘리기 위해서 갔다라는 설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조공 국가를 늘리기 위해서 갔다라는 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때 티무르가 있습니다. 티무르가 당시에 명나라를 정복하겠다고 내세웠기 때문에 이 티무르를 견제하러 가자. 또 이런 설도 있어요. 자기가 죽인 그 조카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어쨌든 이때 정하의 함대가 파견되면서 그 따라갔던 사람들, 또는 그 이후에 그 루트를, 그러니까 그 길을 알게 된 사람들이 동남아 지역이나 특히 동남아 지역에 여러 군데 이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국은 바깥에 사는, 그러니까 중국 관내, 중국 대륙 안에 사는 사람들 말고 그 동남아나 한국이나 일본에 이런 데, 또는 미국 같은 데까지 나중에 가겠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화교를 해요. 중국인데 중국에 안 사는 사람들을 화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다음 대운하를 정비하고요. 만리장성도 정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만리장성은 영락제 이후에 정비된 만리장성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성리학을 좀 정리하게 되는데, 영락대전, 사서대전, 오경대전 같은 거, 성리대전 같은 거, 이런 걸 정리해서 성리학을 정리를 하고요. 영락제 이후에는 이제 황간들이 다시 득세를 하고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황간대 이제 신사의 싸움이 일어나죠. 요게 한대 때 왜 싸움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북로남해라고 해서 북쪽에서 몽골, 남쪽에서 왜구가 와서 군사비하도 지출되고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장거정의 개혁이 나오는데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대 때 왕한석의 신법이 있었듯이 당대에는 장거정의 개혁이 있어요. 요때 일조편법을 실시하거든요. 요건 뭐냐?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갑제가 거의 실행이 안 돼요. 사람들 이동도 많고 그 다음에 계층 이동도 일어나다 보니까 좀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땅하고 인구의 세금을 은으로만 징수하겠다. 그래서 은으로만 거두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토지 측량을 다시 하고 고성법이라고 해서 이제 관리들의 잘한 거, 잘못한 거를 따져서 이제 평가하겠다. 이런 거죠. 하지만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에 참전을 하죠. 우리나라 임진왜란 터졌을 때 참전을 하고 여진과의 전쟁은 재정난이 더 확대되고 어려워지면서 나라가 힘들어지는데, 근데 잘 들어야 돼요. 멸망은요, 농민봉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자성이라는 이 농민봉기가 발생해서 이 사람이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명을 멸망시킨 거예요. 여러분 뒤에 청나라가 나오는데 청이 멸망시킨 거 아니에요. 이자성이라는 농민군에 의해서 명나라 멸망당한 거예요. 멸망 연도도 외울만 하죠. 44. 이렇게 해서 명대 정치는 하면 되고, 이때 신사층이 성장한다 했잖아요. 이갑제가 와야 되는 과정에서 학교와 과거제를 결합시킨 신사층이 형성이 되고, 밑에 이제 구성을 아까 쌤이 얘기했어요. 관직하고 학위 소유자인 사. 그러니까 아까 과거 좀 학위를 소유했으면 과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또 학생들까지 해서 들어가는데, 이들 역할은 이제 세금 징수하고 치안 유지하고 항청 교화하고, 특권으로는 부역도 면제당하고 조세도 감면당하고 가벼운 범죄, 이 범죄입니다. 가벼운 범죄 같은 경우에는 면책도 받습니다. 대토지르소에 그 지주로서의 계속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 공공사업 감독하고요. 세금도 납부하는 등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이 신사층이 결국에는 현재까지 지배층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이 신사층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경제적으로는요, 창장강 중류가 곡창지도를 발달해요. 여러분 송대 때는 창장강 하류가 곡창지대였잖아요. 이제 명대 때부터는 창장강 중류가 곡창지대고, 외래 작물로서 옥수수와 고구마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인구 부양, 그러니까 인구를 뭐라 해야 될까,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작물이 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또 상품 작물에서는 차나 면화,
담배 같은 게 본격적으로 재배가 돼요. 자, 상공업은 창장강 하류. 자, 창장강 중류로 곡창지대 올라갔으니까 창장강 하류에서는 면직물, 비단, 도자기 사업들이 발달하고 공소나 회관 같은 이제 같은 일을 하는 수공업자 상인들이 발달하게 돼요. 대상인으로서는 상시상인과 휘조상인, 그리고 시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작은 도시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상인 무리들이 이제 뜨기 시작하는 거죠. 대외 무역으로는 이제 초기 해금 정책이 있고요. 조공 무역도 있다.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해금 정책이 완화됩니다. 자, 문화적으로 가면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성리학이 관학화되는데 이 성리학의 관학화에 반발해서 나온 게 양명학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해보면 조로아스트교의 관학화를 해야 될까요? 좀 조로아스트교 보수화되는 거에 반발해서 나왔던 게 마니교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리학이 관학화되고 보수화되니까 여기에 나온 게 양명학이에요. 그래서 요건 왕순이라는 사람이 한 거고요. 점승록이라는 책인데 성리학 기본적으로 선지후행에서 본자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함에 대한 강조가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양명학에서는 지행합의 함께 행해야 된다. 그리고 성리학이었어요. 성리학.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이치는 그러니까 이가 성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성리학은 바깥에 이치가 있으니 그걸 배워야 된다는 거고, 양명학은 아니다. 내 마음속에 이치가 있다. 심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양명학은 요 부분들은 좀 체크해 놓고 좀 외워두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치가 마음에 있냐 밖에 있냐 이게 사실 먹고 사는데 크게 막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에 도움을 주자 하는 운동이 경세치용인데 이 경세치용이 이제 발달하면서 실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조선 후기에 실학이라는 학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때 나온 책들이 천공계물, 본초강목, 농정전서 이런 것들이 있다. 서민문화서 삼국지 연희, 수호기, 서유기, 금명매 등이고요. 이제 구어체로 서술되게 쓴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 표기 문자이기 때문에 그 발음에 맞게 한 번씩 이렇게 개혁을 한 번씩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구어체로 서술하게 되고요. 서양 문물이 유입하게 되는데 마테오 리치가 고려 만국전도인데 요게 좀 중요한 게 중국이 중앙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중심의 뭐라 해야 될까요? 화이론 요런 것들을 조금 비판했다. 서감계와 함께 기하 원본이 간행이 되고 천주 시리가 나오게 됩니다. 뒤에 전례 문제라는 건데 이제 마테오 리치는 제사를 인정해도 된다는 주였고요. 마테오 리치 뒤에 온 사람들 인정하면 안 된다. 이거 우상숭배다. 해서 요 둘 간의 갈등이 나요. 지금 이 마테오 리치 신부예요. 천주교 신부인데 오늘날은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마테오 리치는 제사를 인정해도 된다라는 주였고 뒤에 온 사람들 그 우상숭배를 하면 안 돼. 요런 갈등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명대 여기까지 할게요.